산호라면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늘 위 9만척 높이에서 비행기는 평온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1등석의 창가 자리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낡은 가죽 수첩을 조용히 들춰보고 있었죠. 김준호 회장은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첩 위로 떨리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박수연 승무원의 정중한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유니폼과 밝은 미소는 지친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괜찮아. 방해하지 말고. 차가운 대답에도 수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고 수연은 조용히 다른 승객에게로 향했죠. 비행이 12시간을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장실을 향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피로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죠. 주름진 얼굴이 거울 속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씻었지만 마음속 무거운 짐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며 준호는 수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손에서 살며시 미끄러져 작은 선반 위에 놓여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승객들은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서둘러 짐을 챙겨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집으로 돌아가는 안도감도 여행의 설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비행기가 텅 비고 마지막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1등석 구역을 점검하며 준호가 앉았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뭐 잊어버리신 건 없는지.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좌석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연은 통로를 걸었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작은 선반 위에 멈췄습니다. 바랜 가죽 수첩이 홀로 놓여 있었죠. 아, 이거. 수연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아까 그 무뚝뚝한 노신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물건을 분실했을 때의 절차는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수첩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듯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죠.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는데. 수연은 수첩을 손에 쥐고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이제 막 착륙한 다음 비행기의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수첩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이 낡은 물건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죠. 수연은 자신의 락커에 수첩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분실물 센터에 맡기기로 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날 저녁 이 작은 가죽, 수첩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물건이 가장 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꼭 풀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수연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행기를 오가며 승객들을 응대하느라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분실물 센터에 맡겼어야 했지만 수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그 수첩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수첩일까? 수연은 몸을 일으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표면은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수첩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죠. 첫 페이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렇게 변한 종이만이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고 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수연은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 10월 18일 마이너스 순이가 태어났다. 단정하고 꾹꾹 눌러 쓴 필체였습니다. 수연은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일기처럼 적힌 글들이 있었죠. 1987년 3월 20일 마이너스 순이가 처음으로 걸었다. 너무 기뻐 눈물이 났다. 1989년 8월 5일 마이너스 순이에게 시를 가르쳤다. 내 딸은 시를 좋아한다.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담긴 글들이었죠. 그녀는 더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슬픔이 묻어나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마이너스 순이야. 오늘도 널 못 찾았다. 1996년 1월 10일 마이너스 어디에 있니? 내 딸아. 아빠가 계속 찾고 있단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절절한 기록이었죠. 해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도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널 못 찾았다. 마지막 장에 다다르자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너를 생각한다. 하늘의 별들처럼 너도 어디선가 빛나고 있겠지. 내 작은 별아, 언젠가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나는 계속 너를 찾을 것이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이 시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았던 그녀의 유일한 소지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필체로 같은 문장이. 이럴 수가. 수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수첩은 그저 누군가의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녀가 평생 찾고 있던 연결고리일지도 몰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너를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거야.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그 노신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슬픔이 깃든 눈빛, 수첩을 보는 애틋한 손길. 수연은 가방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공항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제발,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택시를 잡아탄 수연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함께 어릴 적 받았던 종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택시는 밤거리를 가로질러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연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죠. 저기요, 잠시만요. 공항 정보 데스크에 다가간 수연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LA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분을 찾고 있어요. 70대쯤 되시는 남자분인데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승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그럴 테지요. 그녀도 승무원으로서 그 규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이 이 수첩을 놓고 가셨는데 수연은 가죽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실물이라면 분실물 센터에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락을 취해 드릴게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아마도 이미 서울로 향했을 테고 그러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 그분은 1등석 승객이었어요. 수연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직원증을 보여주며 들어간 그녀는 라운지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준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오늘 이용하셨나요? 라운지 매니저는 잠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네, 김준호 회장님은 오전에 도착하셔서 잠시 라운지를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보통 VIP 손님들은 공항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지금쯤이면 수연은 더 듣지 않고 공항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리무진 서비스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그 노신사가 김준호 회장이라면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인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가끔 보던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딸을 찾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딸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수연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무진 서비스 구역에는 몇 대의 고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 앞에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이 막차에 오르려는 찰나였죠. 회장님, 잠시만요. 수연의 외침에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젊은 여성을 보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비행기에서 본. 숨을 헐떡이며 수연은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화장실에 두고 가셨어요. 준호는 수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수첩을 받아든 준호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우연히 그의 시선이 수연의 이름표에 닿았습니다. 박수연.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돌았죠. 혹시 너 순이? 수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녀에게 새 이름인 박수연을 지어주기 전의 이름이었죠.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리무진 기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길을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과 준호에게는 세상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나 이 수첩에 적힌 시를 알아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꼭 쥐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 시를 알게 됐지? 고아원에서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건 그 시가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그 순간 오래도록 기다려온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비행편이 대부분 출발한 후라
사람들이 적었죠. 준호와 수연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넘쳐났기 때문이었죠. 이 시 누가 알려줬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첩에 적힌 시와 같은 글씨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 원장님이 누가 꼭 찾아올 거라고 이걸 전해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쓴 거야. 내 딸에게 남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순이 5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내 딸이야. 수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마치 어릴 적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부정할 수 없는 닮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30년의 질문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내가 사업차 해외에 있을 때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내가 5살이었지. 내가 급히 귀국했지만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준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오래된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여동생이 내가 나에게 맡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내가 사업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없어진 후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내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몇 년 후에야 알게 됐어. 수연은 말없이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이해? 그녀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널 찾아다녔어.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지. 하지만 널 찾을 수 없었어.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준호는 가죽 수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수첩은 내가 널 찾는 동안의 기록이야. 매년 내 생일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지. 널 찾을 수 없었지만 계속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늘 아빠가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그랬어? 네.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는 널 찾고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라고요. 그래서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수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젠 놓치지 않을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수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준호가 건네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의 딸일까?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낡은 수첩과 시, 그리고 사진은 모두 그녀가 김준호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박수연으로 살아왔고 갑자기 김순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혼란스러웠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헤어진 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아직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나도 마찬가지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있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은 휴무일이에요. 좋아. 내일 11시에 내가 차를 보낼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머리핀, 스케치북, 그리고 글씨가 적힌 종이. 수연은 이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11시에 고급 세단이 수연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연 님이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연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점점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대문을 가진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김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 대신 약간 긴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오렴. 준호는 수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순이의 사진들이었습니다. 5살 때까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내 방을 정리했어. 그리고 상상 속에서 너의 성장한 모습을 그려봤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리 와보렴. 준호는 수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방의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의 방이었지만 오래된 인형들과 장난감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공주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침대에는 하늘색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방이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곳이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나는 이 방을 그대로 지켰어. 수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그림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야. 너, 나, 그리고 내 어머니. 준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의 눈이 그리움으로 젖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어. 너처럼 밝은 미소를 가졌고 항상 긍정적이었지.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피아노를 잘 쳤단다. 수연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건반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그녀는 내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었지. 둘은 침묵 속에서 그 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30년의 공백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을 넘어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정원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0살까지요. 그 후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승무원이 됐죠. 힘들었겠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전 늘 아빠가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으니까요. 수연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놓치지 않을게.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길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함께 그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서울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수연과 준호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도. 수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원래부터. 두 사람은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싱그러운 녹음을 뽐내고 있었고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아직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고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하나인 김준호의 딸로 밝혀진 것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준호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반지야. 너에게 주고 싶어? 수연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죠. 너무 예쁘네요. 내 어머니는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고 진실된 것을 좋아했어. 이 반지도 그녀의 성격을 닮았지. 수연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딱 맞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수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내 딸아. 준호는 수연을 문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집 안으로 들어선 수연은 새삼이 공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나고 5살까지 자란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피아노.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자 준호는 직원들에게 오늘 저녁은 방해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직접 와인 2잔을 따라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이미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별이 참 많네요. 수연의 말에 준호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종종 이곳에서 별을 보곤 했어. 너는 항상 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길 좋아했지. 정말요? 어떤 이름을 지었나요? 글쎄, 가장 밝은 별은 엄마별이라고 불렀고 그 옆에 작은 별은 순이별이라고 했어. 그리고 좀 떨어진 별은
아빠 별이라고 했지.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도 별에 관한 거였어. 준호는 가죽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이 이미 알고 있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를 쓴 건 내 어머니였어. 그녀는 시를 좋아했지.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시를 내게 자주 읊어주었단다. 나중에 내가 사라진 후 나는 이 시를 계속 써내려갔어. 마치 그 시를 통해 내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네요. 저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널 찾았어.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하룻밤이 너무 짧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시간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드디어 순이를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래된 습관이야. 너는 잘 잤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호 옆에 서서 함께 아침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내가 원한다면 회사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족으로 지낼지 궁금했어요. 준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수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천천히 알아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아침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낡은 가죽 수첩 위에 적힌 마지막 글귀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2025년 5월 13일 드디어 순이를 만났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준호의 저택 정원에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가득했고 주변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준호의 오랜 비서인 박상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만에 찾은 딸의 생일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네. 회장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연을 다시 만난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온화한 미소를 자주 짓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군.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딸이 결국 내 앞에 나타났으니. 준호는 비행기에서 처음 수연을 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저 평범한 승무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앞에 서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 딸. 준호는 수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별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별 말이야. 이제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수연은 목걸이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몸을 기울여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진 후 준호와 수연은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함께 별을 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오늘도. 수연의 말에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가장 밝은 별은 바로 내 옆에 있단다.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유머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가 사실은 따뜻하고 가끔은 재미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그 수첩.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단지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야. 어떻게요? 이제는 널 찾는 일기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일기가 되었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수첩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그래. 작은 물건이 큰 기적을 만들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빛나는 별들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박수연과 현재의 김순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죠. 내일은 회사에 같이 가실래요? 수연의 질문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회사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것을 알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를 더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요. 준호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함께 가자. 밤이 더 깊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서재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이 달빛에 비춰졌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순이의 생일. 별들이 우리의 재회를 축하해주는 듯하다. 이제 나는 온전한 아버지가 되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딸이었고 30년간 찾아 헤맨 아버지의 작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또한 소중한 것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오래 기다려온 재회의 이야기가 말입니다.